예, 노영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발제문은 우리 노세희 박사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우겨가지고 이걸 하자고 하는 셈이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미 오전 오후에 발제들 이미 연구자분들이 워낙 깊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약간 좀 혼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뭐 일단은 제가 우선 많이 배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 발표해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분들의 어떤 내용을 좀 한국적으로 좀 이해하는데 한국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세 개 꼭지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국제비교 연구 개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원래 작성된 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더 발전된 형태로 발표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정리는 기존 저희가 이 연구 이 컨퍼런스가 원래 시작됐던 노동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주로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총 6개 나라의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들을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고서에서 보니까 각 나라의 연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본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포커스들이 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어려웠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어떤 특정 나라에서 의미 있는 거면 그냥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바로 그냥 이렇게 따다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국제 비교 연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본적인 틀은 뭐 이미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긴 한데 좀 이런 틀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먼저 작업 조직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시오텍에서 있는 것처럼 사회 체계하고 기술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테역 씨는 사실은 이제 사회 체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워낙 기술 체계가 사회 체계하고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고 그게 이제 작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이 사회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게 아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 쭉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체혁신이라는 어떤 특정 이 우리 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기술 체계의 변화에도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술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렇게 모형들이 바뀌는 건지 이에 관한 상당한 좀 문제의식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은 우리 박은현 박사님이 해주신 미국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니까 기존의 사회 체계가 상당히 좀 유지되는 상태 속에서 기술 체계를 이렇게 수용하는 듯한 그죠?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좀 어쨌든 좀 얘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작업 조직의 초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체계 쪽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변에 보는 우리 보통 인사 체계나 조직 구조나 뭐 또 어떤 절차, 문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대역시는 굉장히 구성 요소로서 저희는 통상 한국에서는 구성 요소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배경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아마 사실은 오늘 얘기가 많이 될 수 있는 또는
되었던 부분이 이 환경과의 어떤 교호작용, 상호작용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기술 환경은 사실 상당히 작업 조직 내 구성 요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다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 외에도 이게 시장 환경하고 특히 이게 노동 시장 인력 구성들의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더구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기업 모형이 사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일태 혁신을 항상 분석을 하면 항상 우리의 어떤 원래 모형을 테일러리즘적인 모형을 상정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모형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대 모형도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테일러리즘에만 비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겠는가. 다른 모형도 계속 바뀌어갈 때 과연 그 일태혁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업 모형이 그것보다 더 뛰어남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이 이슈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일태혁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조직 모형이 결국은 이게 그 조직 성과와 근로자 성과를 동시에 낼 수 없다면은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형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느 쪽도 그게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대안적 모형에 비해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지속 가능하기 상당히 힘들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일태혁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데올로지컬하게라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매력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걸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는 모형인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 점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계속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글들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 국제 비교 연구를 사실 몇 차례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국의 일태혁신은 도대체 얼마나 변해왔지? 일태혁신 자체가 얼마나 혁신되었지? 하는 그 생각을 좀 계속 꾸준하게 해보거든요.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거 좀 다른 차원인데 우리가 그 일태혁신을 정책적으로 얘기한 것도 벌써 거의 20년 제가 보기에는 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0년 사이에 우리가 계속 일대혁신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컨셉이 얼마나 그 산업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난번에 우리 노슬 박사께서 이게 무슨 8년 만에 다시 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걸 얘기로는 사실 중간에 또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대혁신 그 주기마다 우리가 여기 오신 외국 그 학자 일제혁신 연구자분들에게 우리나라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이제 가능할까? 물론 우리가 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변화를 상당히 좀 더디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더디게 느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좀 가야 할 길은 참 멀다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어요. 앞으로 변화가 참 많구나. 그리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연구들, 이런 또 그 연구들 계속 국제 비교 연구를 계속 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일태혁신 개념부터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는 그동안 편하게 여기 그 외국에서 오신 학자분들은 아마 달리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그동안에 대체로 보면 그냥 근로자 참여 기반의 혁신 활동, 그러니까 작업 조직에서 혁신돼 가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좀 드리븐하거나, 그러니까 그죠, 인플로이 드리븐하거나 또는 그 참여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걸 그냥 일태혁신 개념이라고 이제 쉽게 개념해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국제비교 연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대안적인 작업 체계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다만 이 대안적인 작업 체계가 뭔가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좀 이게 그 나라마다, 이건 학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그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근데 공통점은 어쨌든 그 근로자들의 그 인적 요소의 그 역할과 기여도를 높이는 것을 놓치지는 말자. 이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어떤 숙련이나 또는 그 조직 직무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또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이 점에서는 이제 공통적인 것 같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아마 또 우리가 이제 대안적인 어떤 작업 조직 형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경영자들이 인플루언서 사이드 있잖아요, 그죠? 고용주 쪽의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해서 뭔가 작업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는 어떤 비효율성 부분을 기본적으로 일터혁신 일터혁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기반을 가졌을 때 일터혁신이 가장 효과적일 거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냥 가끔 제가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작업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게 고용주들의 이론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의 어떤 일종의 뭐 정확하게 50대 50의 공동 이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해를 훨씬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작업 조직을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상적인, 이게 오히려 사실 인간 사회로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아주 그냥 일반의 어떤 구성 원리서부터 출발한다면은 그 조직 구성원의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조직 효율성도 높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어떤 이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의 어떤 조직 성과를 높일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 철학이 전제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실제로 말처럼 쉬울까, 그런 기법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쉬울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이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는 어떤 코어 중에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혁신하는, 그게 바로 일터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일터혁신에서 아까 이렇게 환경하고 관계에 있어서 교호작용을 하는 일종의 시스템 관점을 계속 우리가 이제 견지하고 있는 점, 특히 그걸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개방 시스템을, 오픈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과 교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환경과 또 정합성을 계속 바꿔주는 과정들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일터혁신 연구 자체가 이게 상당히 좀 일관성 쪽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는 게 아닌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 일터혁신 자체도, 일터혁신 모형 자체도 상당히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얼만큼 우리가 이제 특히 수용하는가, 특히 기술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는 뭔가 좀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 그게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답을 좀 못 갖겠어요, 이거죠. 예. 그리고요, 시간이 막 흘러가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대안적 작업 조직이 좀 나라마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우리 두 피터 박사님 있잖아요. 피터 우이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피터 토틀릴 교수님의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율 작업팀, 사회 기술 체계 지향성이 되게 강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린 생산 방식에서도 분명히 팀을 사용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율 작업 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특히 오히려 이렇게 스트림라인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생산 라인을 굉장히 낭비가 없게 굉장히 유선형화시키는 이 부분이 훨씬 더 초점이 강한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팀이 사용되지만은 그렇게 강하게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역시 팀은 사용되는 것 같다는 제가 느끼고, 그다음 미국의 저는 그냥 사실 고성과 작업 조직이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경우에 저는 사실은 HRM 모형이라는 개념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미국의 굉장히 전통적인 HRM 모형 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고, 미국에서 일본의 어떤 린 생산 방식을 보면서도 사실은 HRM 관점에서 상당히 그걸 이제 이렇게 재해석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저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그 개인 중심의 팀 작업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까 박년 그 박사님 뭐지 발표를 보니까 상당히 팀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독일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노조하고 그 웍스 카운슬의 굉장히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래서 나타난 어떤 뭐죠, 저희는 보통 뭐 다변화된 품질 생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 부분도 보니까 아까 그 뭐죠, 우리 호야 홀스 교수님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일본식 린 생산 방식하고 팀 방식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도입됐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작업 조직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통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는 집합적 노동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능학대 또는 재량권 측면을 되게 두 개의 디멘전을 많이 보는데, 그때 그 린생산 방식은 그래도 집합적 방식은 상당히 좀 있는데 좀 그 재량권은 좀 상당히 약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HRM 방식은 뭐죠, 좀 집합적 방식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저는 다변화된 품질 생산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죠? 저는 그냥 좀 그 집합적 그 작업 방식이 좀 약하다고 봤었는데, 근데 아까 그 호요 교수님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주네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그 나라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업종이나 기업 규모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획일적으로 나라 차이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나라에 이식해가는 것 또는 배워가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학습하고 혁신 자체가 얼마나 이제 가능할까 하는 요 이슈들이 계속 그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 비교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사실은 뭐 이 한국은 사실은 그 너무나 많은 나라 걸 배우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시니시즘도 많이 좀 사실은 우리한테 이제 생기고 좀 그랬던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어쨌든 그걸 그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그 토터딜 교수님하고 함께 사실은 저 스코틀랜드 거길 다녀오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렇게 자율작업팀,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자율작업팀까지는 아마 가긴 힘들 거라고 보고, 반자율작업팀 정도를 그 중소기업 쪽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권현주 교수께서도 그 말씀하시듯이 이 반자율작업 팀이 팀 방식이 의외로 보면은 그 중소기업에 더 많이 도입된, 유럽에서 보면 그죠.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업을 세분화하기 상당히 쉽지 않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저는 눈에 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두 번째로는 관리 스타일이나 이게 상당히 중소기업이 그 뭐 좋지는 않는데, 대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너가 생각을 바꾸면, 철학을 바꾸면은 또 쉽게 그걸 또 이렇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측면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쨌든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는 그 토돌 교수님이나 이제 우이 박사님이 그 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그 인사체계 부분은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잘 드러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초기에 출발하는데 일대혁신을 중소기업에서 어쨌든 뭐죠, 이렇게 작업 조직을 바꾸는 것 자체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관리 스타일 바꾸고 소통을 강화하고 하는 거는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작업을 시도해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일정의 성과가 있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근로자들 공유해가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이런 순서로 바꿔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 저는 모든 중소기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그 고숙련을 사용하는 어떤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 고학력 기반의 뭐 엔지니어링 회사나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엔 팀제가 상당히 좀 적합한 게 아닌가, 자율관리 팀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는 좀 이 작업 조직을 개편해 가는 것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효과성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점차 확산해 고맙습니다. 확산해 가는 뭐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 제기되는 게 이 기술 발전, 테크놀로지 발전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쨌든 일터혁신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술 혁신하고 그 사회적 체계의 혁신, 일터혁신 자체가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된다는 기본 명제가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기술 혁신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외생적인 어떤 기술 혁신이 있고, 그다음에 내생적인 기술 혁신이 있고, 외생적 기술 혁신은 대체로 보면 그냥 밖으로부터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근로자들이 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근로자들의 참여 정도가 상당히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대신 일단 들어온 테크놀로지를 계속 발전시키고 우리 혁신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근로자들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특히 일터혁신이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이전에 유한 킴블리 가보니까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자동화 기계가 들어왔을 때하고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개선하는 과정은 상당히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술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다 기술로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보 통신 기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얘기하는 정보 관리 기술, 무슨 그 ERP나 또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정보지능 기술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런 IoT 이런 부분들의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일터혁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기술이지만은, 그죠? 특히 정보지능 기술은 최근에 보면은 이게 정보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 정보지능 기술은 특이성은 기본적으로 기업 특수성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결국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이 회사에 적용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회사의 그 기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기여가 없이는 굉장히 아마 저는 활용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좀 달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 기술, 정보 관리 기술은 대체로 보면은 전 근로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깨끗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다 쓰레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최근에 많이 되는 그냥 자동화 기술들 있잖아요. 로봇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들의 인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터혁신을 거기 적합한 일터혁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쭉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뒤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없어서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터혁신을 이 생각은 참 별로 못했는데 조직 지식 관점 있잖아요. 조직 지식 관리 관점. 우리 기업 경쟁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건 어쨌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노하우를 이렇게 DB화하고 그거를 그 DB를 계속 역량을 높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것도 근로자들 공유할 수 있고. 근데 통상은 보면은 이 조직 지식이 우리 일터혁신에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개인 근로자들 머릿속에만 남아 있거든요. 이게 조직 지식으로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관리해내고, 아까 투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일로 띵킹들을 계속 해소해내면서 조직 지식 관리 쪽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결합하는 일터혁신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조업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조직 지식이 그냥 이 물화된 테크놀로지로 보통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테크놀로지를 개선하면은 상당히 조직 지식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는데, 서비스업이나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다른 툴을 이용해서 이 조직 지식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싶어서, 특히 서비스업 쪽의 일터혁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직 지식 관리의 관점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일터혁신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태혁신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인건비 구조가 나오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에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요 이슈가 상당히 이제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일태혁신 모형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형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도 이제 중국이나 뭐 인도 등의 저임금 국가와 경쟁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딱 영이네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